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 62강에서는 차시환혼 또는 차시환생이라고 하는 윤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63강에서는 이안 스티븐슨 교수의 윤회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안 스티븐슨 교수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캐나다의 몬트리올시에서 태어났지만은 인생 후반부는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교 정신의학과에서 재직하셨습니다. 무려 50년 가까이 이분은 이 학과의 교수로 있었는데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의학과의 교수로 있었는데 1957년부터 1967년까지는 이 학과의 학과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이 학과에 지각연구부서라는 Division of Perceptual Studies라는 연구기관을 스스로 만들고 이 기관의 소장으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2002년까지 이 기관의 소장을 역임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안 스티븐슨 교수는 은퇴했고 그 자리는 그의 직계 제자인 짐 B. 터커 교수라는 이분이 맡아서 이 지각연구부서 Division of Perceptual Studies라는 연구기관을 짐 터커 교수가 맡아서 했습니다. 이 이안 스티븐슨 교수는 윤회 연구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을 환생 연구, 아시아 지역의 윤회 연구에 주목했다면 이 짐 B. 터커 교수는 주로 미국 지역의 환생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이 이안 스티븐슨 교수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평생 동안 약 40년 동안 행한 전생 연구인데요. 그는 이 이안 스티븐슨 교수는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그것이 과연 진실인가 이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주장을 가지고 이 아이가 왜 현생에 어떤 특정한 태도를 보이고 특정한 몸의 상태를 갖게 되었나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이한 태도나 신체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설명이 전생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유전이라든지 부모의 유전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죠.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라 하더라도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것은 유전자로서만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이 이안 스티븐슨 교수는 전생을 무조건 인정하려 들지는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의 한 대안으로 전생이 최적이라고 말함으로써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과학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과연 전생이 실제 존재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학자의 시각으로서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전생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죠. 그가 이제 얼마나 훌륭한 연구자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 것은 이런 객관적인 과학자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이안 스티븐슨 교수의 전생 연구 중에서 전생의 사건이 이번 생의 몸에 남기는 흔적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안 스티븐슨의 대표적인 연구로 어떤 사람이 전생에 어떤 치명적인 사고로 죽게 되면 그때 난 상처가 다음 생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어떤 치명적인 사고로 죽게 되면은 그때 난 상처가 다음 생 몸에도 그 흔적을 남긴다라는 이안 스티븐슨 교수의 연구에 보면은 그는 이런 흔적을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있는 모반,
birthmark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이 모반과 선천적 장애, birth defect라고 하는 선천적 장애 두 가지가 있다. 전생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그 다음 생에 몸에 흔적을 남기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모반이라든지 아니면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장애가 전생에부터 영향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전생에서 총을 맞고 죽었을 경우에 이번 생에 몸에 총알이 들어가고 나온 자리에 모반 혹은 반점이 생겨서 털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생에 총을 맞고 죽은 그 몸에 총알이 들어가고 나온 자리에 이번 생에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 어머니 뱃속에 나오자마자 보면은 그 지점, 총알이 들어가고 나간 지점이 그 모반 같은 게 생겨서 털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특징을 보인답니다. 그리고 전생에 줄 같은 것으로 묶인 상태에서 죽었을 경우에는 이번 생에는 그 줄이 있는 자리에 움푹 패인 흔적이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이런 흔적이 있다라는 이러한 예를 많이 모아서 1997년에 Reincarnation and Biology, A Contribution to the Etiology of Birthmarks and Birth Defect, 환경과 생물학, 모반과 선천적 장애의 인과관계에 대한 공헌이라는 대작 이 책인데요. 약 220가지 사례를 다루고 있고 그 페이지 수가 약 22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대작입니다. 이런 책을 남겼습니다. 같은 해에 이 책이 너무 방대해서 일반 독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무려 2200페이지나 되니까 Where Reincarnation and Biology Intersect, 환생과 생물학이 교차하는 곳에서라는 약 220쪽짜리의 축약본을 출간했습니다. 이 두 대표적인 연구는 2001년에 스티븐슨이 출간한 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ves,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서 종합됐습니다. 이 책은 원래 같은 제목으로 1987년에 출간됐는데 이 책이란 말은 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ves,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이 책 제목이 2001년에 출간된 그 이전에 사실 1987년에 출간된 같은 이름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정해서 새로 낸 것인데요. 1987년에 처음에 출간된 것은 그 이전에 나온 책, 즉 20 Suggestive Cases of Reincarnation, 제가 이전 유튜브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윤회를 암시하는, 환생을 암시하는 20가지의 케이스들, 사례들, 이런 내용을 이제 이 책을 일반 독자들이 읽기 쉽게 바꾼 것이 바로 윤회를 기억하는 아이들, 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ves가 되겠습니다. 이 20 Suggestive Cases of Reincarnation, 윤회를 암시하는 20가지 사례, 이것은 지극히 학술적인 책으로 매우 주도면밀하게 썼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이 볼 땐 너무 번잡하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읽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987년에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라는 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ves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러다가 그 위에 스티븐슨은 1997년에 방금 이야기한 Reincarnation and Biology, A Contribution to the Etiology of Birthmarks and Birth Defect라는 또 다른 역작을 내게 돼요. 이 연구와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어떤 모반이라든지 아니면 그 선천적 장애, 여기에 대한 연구와 그 윤회를 나타내는 암시하는 20가지 케이스, 이런 사례, 이걸 통합해서 일반인을 위한 책을 구상을 해가 만든 것이, 이것이 나온 것이 2001년도에 나온 개정판으로 1987년에 나온 이 책이 아닌 같은 이름의 책이지만 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ves라는 2001년도에 출간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이 통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대표적인 연구 두 가지를 통합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연구 두 가지란 것은 태어날 때부터 모반, 몸의 흔적 같은 건 아니면 선천적인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이 두 가지 연구를 이제 통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구에 동참했던 다른 동료들의 조사까지 포함해서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안 스티븐슨 교수의 이 연구에 대한 것을 이화여대 명예 교수님이신
최준식이라는 이 교수님이 쓴 책 인간은 분명 환생한다. 이 책의 202에서 205페이지 주류성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을 보면은요. 하누만트는 인도의 사람 이름입니다. 1955년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파룩 하바드 지구에서 태어났다. 이 하누만트라는 사람이 1955년에 인도의 파룩 하바드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하누만트의 모친이 어머니가 그를 임신하고 얼마 안 되어 같은 마을에 사는 마하람이라는 사람이 이런 남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 하누만트라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하누만트의 어머니 꿈에 마하람이라는 그 같은 마을 사람이 꿈에 나왔는데 마하람은 꿈에서 그녀에게 이 어머니에게 하누만트 다음 이제 태어나는 하누만트의 어머니에게 나는 당신에게 갑니다라고 말하고 아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꿈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누만트가 태어났는데요. 하누만트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마하람이란 사람이 이제 꿈에 자기가 여기 이제 태어난다고 간다고 당신에게 간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참 신비하죠. 하누만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들은 하누만트의 가슴의 중중앙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큰 모반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양은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었고 몇몇 개의 모반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반들은 주위의 피부보다 색조가 빠진 상태, 좀 연한 상태였죠. 하누만트는 후에 말하기를 이게 태어난 하누만트가 자신 어릴 때 그 모반이 있는 곳에서 아무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조사해보니까 그 부모의 말은 그의 말과 달리 종종 그가 그 모반이 있는 부분이 아프다고 불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도 14세 때부터는 간헐적으로 하누만트가 그 모반 있는 곳이 조금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누만트의 모반은 이 마하람이란 이 하누만트의 전생이 마하람이죠. 하누만트의 전생이 마하람인데 이 마하람이란 사람이 죽어서 이제 하누만트가 태어났는데 이 하누만트의 모반은 마하람이 지닌 치명적인 상처의 부위와 거의 일치했다. 이 이안 스티븐슨 교수에 따르면 마하람은 1905년에 하누만트의 집에서 2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5명의 자식을 두었고 농부였으며 소가 끄는 달구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동생은 그를 두고 단순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에게는 적이 없었다. 여기 이제 그 이안 스티븐슨 교수의 주에 보면 하기야 평범한 농부에게 무슨 적이 있겠는가 이렇게 줄을 달았는데요. 그런데 1954년 9월 28일 날 그는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찻집 근처에 서 있다가 근거리에서 쏜 산탄총을 맞고 거의 즉사했습니다. 이 산탄총이란 건 총알이 여러 발 이렇게 여러 개의 총알이 이렇게 퍼져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 산탄총을 맞고 거의 즉사했습니다. 저격범은 도망갔고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마하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아마도 저격범이 어둠 속에서 사람을 잘못 보고 우발적으로 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람이 이 산탄총을 맞고 죽었는데 이 하누만트라는 어린이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 그림인데 이것은 그 마하람 하누만트의 전생의 상흔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의사가 그때 그 의사가 와서 이 사람이 마하람이라는 사람이 총격을 받고 죽었으니까 의사가 와서 이제 그 살펴보고 이랬을 건데 그때 당시 어떤 모습을 이제 그 총격 부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사후 보고서라는 게 이제 의사가 한 거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총알은 가슴 부위 중심부보다 조금 밑부분에 적중했고 작은 상처들이 주요 상처 주위에 분산되어 있었다. 이 그림에도 보면은 이게 작은 상처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그가 산탄총에 맞았기 때문인 것 같아 라고 저자는 이안 스티븐슨 교수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이안 스티븐슨과 함께 사후 보고서를 검토한 인도 의사는 하누만트의 모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 하누만트에 대해서는 이 만난 적도 없고 전혀 모른 채 마하람이란 죽은 사람의 상처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마하람의 상처 지점과 하누만트라는 태어난 아이의 모반은 그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누만트는 3살경부터 마하람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누만트가 전생에 자기가 이제 그는 자신이 마하람이었다고 말하고 모반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총 맞은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 3살경의 어린아이가 어떻게 마하람이라는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마하람이 그 가슴 부위에 총을 맞고 죽은 걸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이제 마하람에 대해 이야기한 것들은 모두 정확했다고 이제 이안 스티븐슨 교수가 조사한 이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또 마하람의 지인들이나 그가 다녔던 곳들을 모두 식별해냈습니다. 특히 집 앞에 묶여 있었던 마하람의 소를 알아봤는데 스티븐슨 교수는 이런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소라는 동물은 원래 집 밖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하누만트가 자기가 전생에 마하람이었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를 알아봤다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누만트는 마하람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하누만트가 전생에는 마하람이었죠. 이 마하람의 집에 가서 그의 모친, 그러니까 이 마하람의 모친이죠. 전생의 하누만트의 모친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했다. 전생의 어머니 이제 같이 있는 것과 좋아했다는 거죠. 같은 마을이니까. 하누만트의 모친은 그가 5에서 6살이었을 때까지 전생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제 그 하누만트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이 태어난 아이가 하누만트가 5살, 6살 때까지 자기 전생이 마하람이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부친 이야기로는 그가 10살 때까지 마하람의 집에 드나들었다. 자기 전생의 집에 드나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누만트는 다른 대상자들과 달리 전생의 기억에 매달리지 않았다. 이안 스티븐슨 교수의 이제 연구에 따르면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전생의 기억에 많이 매달리고 집착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누만트는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많이 집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티븐슨은 이 사례에 대해 1964년에 들었는데 하누만트가 사는 지역은 아주 외진 곳이라 1971년이 되었어야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누만트는 벌써 16살이었는데 다른 정보원들은 이 사례에 대해 훌륭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안 스티븐슨 교수가 연구해 보니 이것이 이제 사실과 부합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 사례를 끝내면서 스티븐슨은 인도에는 이런 사례가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안 스티븐슨 교수가 이런 걸 많이 이제 조사해봤던 거죠. 그러니 만일 체계적으로 여러 지역들을 조사하면 이런 사례들이 부지기수로 나올 것이라 예측했다. 이 지역의 판사는 이안 스티븐슨 교수에게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지역을 멀리 떠나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지역이 살인 범죄율이 아주 높은 곳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안 스티븐슨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안 스티븐슨은 덧붙이기를 그 판사는 폭력적인 죽음과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한 아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전하고 있다. 이 판사가 아마 그 지역에 폭력적인 죽음으로 죽은 아이들, 그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은 분명 존재한다는 최준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님의 책을 보면요. 바로 다음 장 이안 스티븐슨은 22장에서 매우 재밌는 이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이번 예는 이제 사진을 이제 실을 수 없어 유감이라고 이제 저작권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주인공의 피부 색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른 가족과 아주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티븐슨 교수는 이것을 전생에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전생에서 죽을 때 겪은 충격이 너무 클 경우 그때 인격이 가진 피부색을 현생에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소개하는 예가 이제 그 중에 매우 특이한 경우인데요. 마웅자우 윈 아웅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름이 기니까 다음부터는 윈이라는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이 사람은 1950년 5월 9일 북부 미얀마의 메이크틸라라는 곳에서 12명의 자식 가운데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이 윈이라는 사람이 북부 미얀마의 메이크틸라라는 곳에 12명 자식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이 윈은 선천성 색소결핍증 또는 백색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색, 얼굴은 백색이었고 흰 색깔이었고 그러니까 백인들, 서양의 백인들, 머리털은 금발이었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금발은 없거든요, 사실은. 아시안, 몽골리안 황인종이기 때문에. 근데 머리털이 금발이었고, 홍채가, 그러니까 눈 조리개는 옅은 갈색이었습니다. 이 색깔 자체도, 홍채의 색깔도 평범한 미얀마인들의 색깔은 아니죠. 그는 또 눈동자가 마음대로 떨리는 안구진탄증, 니스테그머스라고 하는 안구진탄증, 눈동자가 마음대로 떨리는 이런 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빛에 너무 예민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광선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 그러니까 이제 광선공포증이라든지 안구진탄증 이런 것들은 색소결핍증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많이 이런 색소결핍증이 있는 사람들이 안구진탄증과 광선공포증도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생김새가 몽골식으로 생긴 미얀마 사람들의 눈보다 백인들의 그것에 훨씬 더 가깝게 보였답니다. 말을 시작하자마자 위인은 태어난 위인이라는 사람은 12형제 중에 이제 장남으로 태어난 미얀마 북부에 태어난 이 위인은 자신이 직전생에 미국 전투기의 비행사였는데 그 비행기가 포탄에 맞아 메이크틸라 근처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북부 지역에 메이크틸라. 그는 그 비행기에 다른 동료가 있었는데 그가 조종사였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인은 이 전생에 관해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생 때 이름이 존 스티븐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폭격을 하면서도 조종사들끼리 술을 마셨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고 자신이 어떤 부대에 속했는지 또 자신의 계급이 무엇인지 어떤 군복을 입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상하지 못했답니다. 이 어린아이인데 전생을 기억했지만 이런 부분은 기억을 못했다 합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자신이 탄 비행기가 미얀마에 있는 기지에 있지 않았다는 것 정도였다. 따라서 그가 제공한 정보 가지고는 그가 말한 전생의 인물을 추적하는 일은 불가능했답니다. 그래서 이안 스티븐슨 교수가 확실히 검증은 못했지만 이제 근데 이 위인이라는 어린아이의 말에는 타당한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캘커타 근처에 있는 공군 기지에는 영국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미국의 전투 폭격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국군은 이제 1945년 초에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미얀마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인도의 캘커타 근처에 미군의 전투 폭격기 부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메이커틸라라는 그 미얀마 북부에서 있었던 전투는 일본군과 그 영국군 그리고 이제 미군이 일부 이제 참여했는데 특히 치열했는데 이때 일본군이 미군 폭격기 몇 대를 격추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이안 스티븐슨 교수가 이제 검증한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위인의 말을 믿은 말 했지만 대부분의 세부 사항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린 시절 위인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상한 행동이란 것은 그의 전생이라고 하는 미국인 비행사에게 어울리는 서양식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위인이 어릴 때부터 미얀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 향수를 갖고 있었고 가능하다면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으며 그는 미국은 미얀마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라면서 극찬을 하는 한편 일본인들에게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생에 일본인과의 전투에서 자기 이제 비행기가 격추돼 죽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분노를 어린아이 때 표출했답니다. 그는 또 신발이나 바지, 이런 허리띠 등을 모두 서양식으로 하기를 원했답니다. 그는 비행기에 매료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커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또 그는 어릴 때 조종사 놀이를 많이 했고 음식을 먹을 때도 미얀마 사람처럼 손으로 먹지 않고 12살까지는 숟가락으로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미얀마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는데 이 위는 12살까지는 서양식으로 숟가락으로 먹었답니다. 그런가 하면 미얀마식의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고 대신 우유와 비스킷을 먹곤 했다. 그리고 술에 대한 갈망이 큰 것 같았는데 그가 어린아이라 그랬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표시하지 않았답니다. 윈이 아이였을 때 보인 행동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그의 감정에 기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참가해서 행한 공습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그 공습에 대해 회개하는 쪽으로 선회해서 자기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스님들한테 다가가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사함받기를 원하는 것 같은 태도로 보이게 됐답니다. 청소년이 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미국에 살던 풍족한 생활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었고 그 전생에 미국에서의 생활 그러나 그는 미얀마에서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가끔씩 그는 전생의 기억을 곱씹으면서 유쾌하지 못한 현생에서 탈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전생은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현생에 미얀마에 태어나서 일반적으로 미얀마는 가난한 나라니까 이제 그런 현생에서 그런 이제 유쾌하지 못한 현생에서 탈출하려고 했지만은 그럴 때 그는 이제 비탄의 심정을 뼈저리게 느꼈고 어떤 때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겪게 됐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완전한 미얀마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의학을 공부해 훌륭한 의사가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안 스티븐슨 교수가 나중에 듣기로 그의 아들은 그러니까 위인의 아들은 정상적인 미얀마인으로 태어나 미얀마인이 지닌 색소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위인은 전생에 미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이제 백인과 같은 그런 외모와 피부 색깔을 가졌지만
그 윈의 아들은 미얀마인으로 가진 그 황인종의 피부색을 가졌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윈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안 스티븐슨 교수는 윈과 관련해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더 전하고 있는데, 윈이 10살이었을 때 그 윈을 낳은 그의 엄마 꿈에 서양 여인이 나와 그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 윈 옆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양 여자가 이 윈을 낳은 엄마 꿈에 나타나가 그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 윈 옆에 있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그녀는 이제 임신을 해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 머리도 금발이었답니다. 미얀마인들은 금발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리고 이제 또 홍채는 밝은 갈색이었다. 이것도 서양인들, 백인들의 특징입니다. 이 아이는 건시였고 윈처럼 눈떨림으로 고생했다. 눈의 외양은 백인과 같았다. 이 아이는 한 번도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의 오빠처럼 음식이나 식습관, 좋아하는 옷 스타일 등 서양적인 것을 따랐답니다. 이 아이는 오빠인 윈을 잘 따랐고 윈도 여동생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윈의 모친은 그 다음에도 금발의 아들을 2명 더 낳았는데, 이때에도 아이를 낳기 전에 금발의 남자가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눈 역시 몽골리안보다, 즉 황인종, 우리 동양계 아시안보다 백인의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금발의 4명의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보통 미얀마 아이들보다 더 무거웠다, 체중이 더 무거웠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